수능 특강 독서 인문예술 2번 지문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실증주의에서 지식은 인식의 주체의 개입 없이 온전히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것만이 참된 지식이다. 자, 지난 시간에 경험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험론은 지식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그 얻어진 지식은 사람마다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특성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경험론의 영향을 받은 학파가 실증주의지만 실증주의에 오면서 경험론이 가진 한계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식은 객관적이다라는 특성을 가져야만 참된 지식이라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인식의 주체의 적극적 역할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형이상학을 비롯한 인문학적 지식은 일종의 사이비 지식이 되는 셈이다. 자, 형이상학적 지식이라는 것도 이전 시간에서 말했던 합리론에서는 데카르트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형이상학에서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설명을 했었지만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형이상학의 개념이 조금 변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증주의에서는 이러한 형이상학이 주관적 지식이다 라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증주의는 형이상학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딜타이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객관적인 과학적 지식을 기준으로 재단하고 평가하려는 실증주의에 반대하며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을 구분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실증주의는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을 통합하여서 이해하려 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정신과학의 방법은 인식의 주체의 개입을 기꺼이 인정하는 이해이며 자연과학의 방법은 인식의 주체의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설명이다. 그는 각각의 분야에 고유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역설 강조하면서 정신과학의 고유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러니까 딜타이는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을 구분하였고 이를 통해서 정신과학의 고유성을 확보하려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베르그송은 형이상학이 지닌 고유성과 독자성을 구체적 방법론적 차원에서 부각하였다. 그러니까 베르그송은 형이상학을 강조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문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증주의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인식의 주체 개입, 주관적 개입 없이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지식만을 인정하고 있었고 형이상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지식은 주관성을 띠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딜타이와 베르그송, 그 중에서도 딜타이는 실증주의를 반대하고 나왔는데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의 각각의 고유성을 인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르그송은 형이상학이 지닌 주관성을 고유성과 독자성의 방법론적 차원에서 연구하려 하였습니다. 자, 넘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경험론과 합리론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론은 지식의 인식 방법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었고 합리론은 이성적이고 논리적 판단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경험론의 지식의 특징은 후험적, 후천적이고 주관적인 특징을 가졌으며 반해서 합리론은 선천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을 가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경험론은 지식의 확장을 인정하였던 것에 반해 합리론은 지식의 확장을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획득 과정으로 경험론은 관찰과 실험의 방법을 사용했다면 합리론은 논리와 추리의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들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경험론은 기납론증, 합리론은 연연론증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다음 이 문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생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실증주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철학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속성에 따라서 철학적 사고를 진행하려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경험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철학의 주류가 이성을 중심으로 흘러갔던 것에 반대해서 등장한 것이 생철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이성적인 측면과 자연적 존재로서 느낄 수 있는 본능적 욕구나 감정, 충동적 의지 등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생철학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철학은 후대에 니체, 베르그송, 딜타임, 그리고 슈펜글러 이런 학자들까지 이어지면서 후에 실존주의나 현상학 그리고 해석학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학파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증주의는 일반적으로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 사변, 생각들을 배격하고 배척하고 관찰이나 실험 등을 검증 가능한 지식만으로 인정하려는 인식론적 방법과 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증주의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주어진 사실의 인식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사실들 간에 성립하는 관계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서 그 자체로서 해명하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방법과 정신적 현상들을 통일적으로 설명하는 직접 태도가 나타났다. 앞서 살펴봤듯이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을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였던 것이 실증주의고 그에 반대했던 사람이 딜타이 그리고 베르그송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실증주의와 생철학은 둘 다 경험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상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단입니다. 베르그송은 사물을 인식하는 매우 상이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과 직관을 구분한다. 분석은 우리가 사물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직관은 우리가 사물 내부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의미한다. 가령 내가 소설 속 주인공이 겪는 모험담을 읽고 있다고 하자. 작가가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인물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기호에 불과하며 주인공에 대한 그만큼의 관점을 내게 제공해 주는데 분석은 이러한 상징이나 관점과 관련이 있다. 작가가 묘사한 인물의 성격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이나 사물과 비교해 봄으로써만 파악할 수 있다. 상징이나 관점은 나를 인물의 외부에 위치시키고 그 인물이 다른 인물과 공통으로 지닌 것을 알게 할 뿐이므로 알게 된 것은 인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것이 아니며 불안정한 표상이다. 자, 그렇다면 분석이라는 것은 상징이나 관점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대상의 인식 방법은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직관은 한순간 내가 주인공과 합치될 때, 하나가 될 때 경험하는 감정, 즉 단순하고 불가분한, 뗄래야 뗄 수 없는 느낌과 관련이 있다. 이때 주인공의 말과 행동은 불가분한 느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인물의 고유한 것, 즉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본래 내적인 것으로 외부에서 지각될 수 없고 다른 들과 같은 단위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징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는다. 베르그송이 말한 분석과 직관의 구분은 인물의 성격에 대한 상징적 표현과 인물에 대한 불가분한 느낌 사이의 구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직관은 그 대상과 하나가 돼서 느끼는 감정을 통해서 내부에서 내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을 직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문단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르그송은 대상 인식하는 방법을 분석과 직관으로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분석은 사물의 주의를 배회하면서
기존의 지식, 상징과 관점을 이용해서 실제 대상에 최대한 가깝고 유사하게 이해했던 방법이고, 이것은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직관은 사물 내부, 대상 내부로 진입을 하여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과 본질적이고 본래적 그리고 불가분한 뗄려 뗄 수 없는 성질들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베르그송이 주장했던 직관과 분석의 개념들을 밑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분석은 우리가 지닌 관점과 대상을 표현하는 상징에 의존하므로 끊임없이 관점을 증가시켜가면서 불안정한 표상을 완성하기 위해 무한히 계속되는 방법이다. 또한 분석은 대상의 기지 요소로 환원시키는 작용으로 이미 알고 있는 요소로 바꾸는 방법으로 보편적 개념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다른 대상의 측면에서 대상의 본성을 표현한다. 결국 분석 방법은 그 사물이 아닌 것을 통해서 사물을 이해하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서 그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대상의 독특한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분석은 합리론적 방법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합리론적 지식들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유사한 속성들을 통해서 대상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에 반해서 직관은 특정한 관점이나 어떤 상징에도 의존하지 않는 방법이다. 직관은 지적 공감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상 안으로 투사하고 들어가고 대상의 존재와 동일시한다. 따라서 분석의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은 상대적인 것에 멈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 직관의 방법에 얻어지는 지식은 가능한 경우에 절대적인 것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과 직관의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산문단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분석은 보편적이고 상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본질적 특성은 알 수가 없는 성격을 가지는 반면에서, 직관은 대상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절대적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3문단입니다. 분석과 직관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서로 대립적인 성격을 지닌다. 상호 보완적 성격을 지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증 과학의 수단이 되는 분석은 대상의 주의를 돌도록 운명지어져 있으면서도 그 대상을 포착하려는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분석의 방법은 적분의 방법을 통해서 대상에 가까워질 수 있지만 절대 그 대상과 같아질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형이상학은 실제 분석하는 대신 직관한다. 형이상학은 실제를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파악하며 실제에 대해 여러 관점을 취하는 대신 실제 안에 위치하고 부어적인 표현이나 번역호는 재현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면서 실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사물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한다. 그래서 형이상학을 통해서 실제를 이해하려는 방법이 직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문단에서는 분석과 직관의 대립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 직관을 형이상학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형이상학적 특성은 절대적인 인식이고 내부에 위치하고 방법적이고 수단적이다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형이상학과 현재
근대와 현대 설명되고 있는 형이상학의 개념이 조금 변화되었다라고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었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에 이어지는 고대와 중세의 형이상학의 개념은 경험의 세계에 넘어서 존재하는 궁극의 원리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이다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었던 것에 반해서 근현대에 이르러서 베르그송, 니체, 화이트헤드의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형이상학의 개념은 운동, 시간은 근본적으로 분석 불가능하고 분석할 경우 반드시 그것의 본성을 해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능특강에 수록되었던 지문 설명입니다.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시 작품 두 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김춘수 시인의 꽃을 위한 서시라는 작품이고 두 번째 작품은 신동집 시인의 오렌지라는 작품입니다. 두 작품 모두 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창작된 시들입니다. 철학적 인신론에 대해서 깊게 탐구하고 창작이 이루어진 작품들인데, 자, 꽃을 위한 서시에서 나는 시방 지금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자, 여기서 너라는 존재는 내가 탐구하고자 하는 대상, 탐구의 대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내가 그 대상을 탐구하려 하면은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이 어둠이라는 건 그 대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분석의 방법으로 베르그송이 설명했던 분석의 방법으로 대상을 이해하려 한다면 대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존재에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 알 수 없는 어둠에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대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겠죠. 나는 한밤내 운다. 대상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슬픔을 느끼고 있다. 나는 울음은 차츰 아닌 바람에 돌개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다가 도래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린 나의 신부여. 그래서 이 나의 신부라는 건 피상적, 분석적 방법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존재 본질에 대한 단어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동집 시인의 오렌지라는 작품입니다. 오렌지, 이것이 이제 존재 대상, 탐구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 오렌지는 여기 있는 대로 오렌지이다. 더도덜도 아닌 오렌지다. 그 존재는 그 존재일 뿐이다. 내가 보고 있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자, 내가 오렌지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 탐구하려 하고 있다.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을 벗길 수 있다. 대상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그럼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다.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찹쌀한 속살을 깔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만이 문제가 된다. 여기서 껍질을 벗긴다던가 속살을 깐다라는 행위는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이해, 그러니까 분석적 방법을 통해서 대상을 이해하려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문제가 된다. 존재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렌지에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 되는 순간 오렌지는 이미 오렌지가 아니고 만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이다. 자, 오렌지가 되지 않는 건 피상적 이해로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도 위험한 상태에 있다. 시간이 똘똘 뱀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에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누구인지는 잘 몰라도. 그래서 한없이 어진 그림자, 대상에 대해서 희미하게 그림자가 비치고 있고 그거를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증주의자들의 입장과 딜타이, 베르그송으로 대표되는 생철학자들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